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여울입니다. 예, 오늘은 대산문화재단과 교보문고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이 주최하고 교보생명과 시립청소년 문화교류센터가 후원하는 2024 낭독공감 욘 포세를 읽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번 낭독공감의 사회를 맡은 정여울 작가입니다. 저는 작가이기도 하고 문학평론가이기도 하고 또 라디오 진행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과 함께 또 책을 오늘 또 굉장히 특별한 날이잖아요. 세계 책의 날인데요. 예, 세계 책의 날 기념해서 또 이렇게 멋진 행사를 우리 교보문고 독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너무 좋은 저자님들, 또 번역자님들, 시인님과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 욘 포세와 함께하는 시간. 예, 오늘 정말 책의 신이 있다면 굉장히 기뻐할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4 낭독공감은 작가와 독자가 눈높이를 맞춰 격의 없이 소통하는 문화 이벤트로 이번 낭독공감에서는 2023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욘 포세 작가에 대해서 홍재용 교수님 그리고 유코수 시인님이 참여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행사에서는 욘 포세 작가의 온라인 출연을 통해서 독자들과 직접 대화하는 특별한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출연해 주실 출연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홍재용 교수님은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욘 포세의 작품 3부작 보트하우스를 국내에 번역하셨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유코수 시인님은 2016년 대산대학문학상 시부문을 수상하여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2022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에 당선되어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코수 시인입니다. 예, 예전에 카프카가 책은 얼어붙은 바다를 깨부수는 도끼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끼가 독일어로 악스트인데 악스트라는 잡지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책들은 꼭 재미있고 막 잘 넘어가고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얼어붙은 바다에 정말 얼음장 같은 바다를 깨부수는 그런 도끼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산산조각 내는 책도 있는데요. 저는 욘 포세 작가님의 작품도 그런 종류의 책인 것 같아요. 달콤하고 재밌고 편안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막 손에 땀을 쥐게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의 잠든 인식을 깨주는 무의식에 아주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정말 그 어떤 소시민적인 마음조차 깨워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욘 포세 작가님을 이제 처음 접했던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코스 시인님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욘 포세 작가님의 작품을 그 3부작을 제일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 수가 있나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 약간 또 오늘 밤에 꿈자리가 사나울 것 같아요. 너무 막 정말 손에 땀을 쥐고 설레기도 하고 막 스릴도 넘치고 그러는데요. 유코스 시인님에게 욘 포세 작가님은 어떻게 다가왔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노벨문학상 수상 이전에는 사실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한 계기로 그 같이 소설 연구를 하고 있는 그 한국외대 정민영 교수님께서 마침 그 욘 포세의 희곡을 번역하셨었어요. 그래서 전에 듣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희곡을 통해 가지고 욘 포세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 행사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작품들을 다 이제 꼼꼼히 여러 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느낀 인상으로는 마치 좀 평양냉면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사건이라든지 뭐 복잡한 서사 전개가 없는데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어떤 미묘한 언어의 운동성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작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첫인상은 그렇게 다가왔어요. 네, 요코수 시인님은 연포세 작가의 작품이 평양냉면처럼 뭔가 중독성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홍재용 교수님께는 연포세 작가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재용이고요. 저는 처음 용포세라는 작가를 접한 게 1998년도인데 제가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연극학을 공부하던 시기에 접할 수 있었고요. 그 1998년도에 스테판 라숀이라고 하는 연출가가 이름이라는 작품을 무대에 올렸는데 백스테이지라고 하는 공연장에서 무대에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공연을 보고 세미나를 하면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존에 워낙에 다른 작가들이 이제 용포세와는 전혀 다른 결의 작가들을 많이 접하던 시기였는데 용포세의 그 텍스트나 그리고 당시에 그 무대에 올려졌던 어떤 공간의 모습들이 사뭇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그때 당시에 스웨덴의 유명한 작가는 용포세에 이제 견줄 만한 작가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그 언급을 하면 이 러시노렌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두 작가가 용포세하고 러시노렌 이 두 작가가 서로의 작품을 많이 번역을 해주고 하던 그런 관계였거든요. 러시노렌이 우리도 겪었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러시노렌과는 되게 대척점에 있던 그런 작가여가지고 용포세의 그 텍스트가 너무나도 좀 전혀 다른 결로 다가왔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번역하시는 입장에서의 또 작품도 다를 것 같고 또 문학평론가 또 시인의 눈으로 바라본 작품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이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연포세라는 작가는 어떤 인물인지 우선 홍재용 교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번역한 작품들은 산문이고 소설인데요. 본래 제가 접했던 거는 이제 극작, 희곡과 관련된 그런 작품들이었고요. 그래서 용포세가 원래 시작은 산문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극작에 부득이하게 이제 경제적인 사정으로 뛰어들게 됐는데 극작으로 유명해진 그런 작가이거든요. 그래서 용포세가 쓰고자 했던 정말 소설에서 쓰고자 했던 내용들을 좀 소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번역을 용포세의 작품들을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번역했던 작품은 방금 정여울 작가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삼부작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말 그대로 삼부작이고요. 삼부작이고 용포세가 상당히 어려웠던 심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기에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극작을 이제 그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누군가 올 거야라는 작품을 1992년도에 쓰게 되거든요. 이제 그 작품이 아주 그야말로 혁신적인 그런 작품으로 남게 되었고 이 용포세라는 작가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게 한 그런 그 작품인데요. 그 바로 전에 1989년도에 썼던 보트하우스라는 작품으로 상을 받기는 했지만 소설 작가로는 그렇게 유명세를 얻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극작으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고 그리고 1992년대부터 이 극작을 통해서 2000년대 대략 한 7년, 8년까지 그야말로 쉴 새 없이 달려온 이 용포세의 작품의 그 극작이 있는데 희곡 작품들을 쓰느라고 이제 그 심적으로 되게 많이 고갈이 됐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삼부작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자기의 그 필력을 얻게 된 그런 작품이어서 삼부작은 꼭 그 번역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1989년도에 썼던 보트하우스가 이 용포세라는 작가의 어떤 그런 그 글쓰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네. 또 유코수 시인님께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작품이 연포세 작가님의 매력일까요? 매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샤이닝이라는 소설을 읽었을 때 경험을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서술자가 이제 그 눈 속에서 고립이 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얀 형체, 따뜻한 빛을 내뿜는 하얀 형체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죽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눈 속에서 만난 어떤 환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처음 읽을 때는 저는 이제 그 소설 속에 있는 문장을 따라가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 하얀 빛을 구현하는 힘이 이 텍스트 속에 있다기보다는 이미 이 글을 읽고 있는 내 내면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빛이란 것은 작품의 문장을 통해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고립 속에서의 빛, 고립된 내 어둠 속에서의 빛을 떠올리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읽으면서 윤포세 작가가 가진 힘은 이제 작품 속의 어둠뿐만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어둠을 감지하게 하는 힘, 그리고 작품 속의 빛이 아니라 읽는 이의 내면 속에 있는 빛을 발견하게 하는 힘이 윤포세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윤포세의 작품이 굉장히 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때 시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별 문자들이 가진 수사나 표현 기법들, 아니면 뭐 응축된 문장, 이런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 언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말의 이면에 있는 침묵을 건드리고 있고, 그 말의 운동성뿐만이 아니라 침묵의 운동성까지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더 침묵이라는 키워드로 윤포세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홍재용 교수님은 이 윤포세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국내에 잘 알려지기 이전부터 여러 작품을 번역해 오셨는데요. 아마 노르웨이어를 우리 한국에서는 좀 접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윤포세 작품이 갖는 특별함을 또 노르웨이어와 좀 연결시켜서 얘기해 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번역하시면서 어떤 점을 많이 느끼셨는지요? 네, 지금 아마 윤포세 작가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하실 것 같은데, 노르웨이어에는 이제 두 개의 노르웨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노르웨이는 북몰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뉴노시카인데, 뉴노시카가 지금 윤포세 작가가 태어났던 하우게순드를 비롯해서 이제 노르웨이의 서쪽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뉴노시카가 대략 한 10% 정도의 출판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90%가 이제 대부분 북몰인데, 이 뉴노시카가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음악성 내지는 운율 뭐 이런 것들을 그 작품에서 사실 잘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텍스트들을 그야말로 윤포세가 써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한글로 옮겨서 이 번역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특징을 잡아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전달을 할까,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언어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고 형식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용포세가 담아내려고 했던 그런 의미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포세가 사실 보여주려고 하는 많이 강조하는 그런 그 말이 신비주의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현실과 약간 꿈과의 어떤 그런 경계점들 그래서 약간 모호한 그런 지점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작품의 그 완성을 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조를 하고 성찰이나 뭐 여러분들도 많이 뭐 궁금해하셨겠지만 침묵이나 내지는 뭐 그 구두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자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더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존재나 그 다음에 삶이나 고독이나 소외나 그런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용포세 작가의 어떤 그런 그 필력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용포세 작가는 바다를 항상 바라보면서 어릴 때부터 바다 근처에서 오래 살았고 자기의 작품에서 바다를 빼놓고는 작품을 상상할 수 없다는 말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윤포세 작가의 글을 읽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바다 위인지 육지인지 막 헷갈릴 때도 있고 또 모든 경계가 그렇죠. 죽음과 삶의 경계도 너무 그 윤포세 작가님의 작품을 읽다 보면 죽은 사람이 계속 말을 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고 산 사람도 어떨 때는 죽어있는 것 같고 죽음과 삶의 경계도 굉장히 얇아진 느낌이고 또 현실과 꿈의 경계도 굉장히 약해진 느낌이에요. 꿈과 현실의 경계도 막 사라지고 또 결정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가 뒤죽박죽 되면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다시 또 나타나서 또 얘기하는 것 같고 남편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실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딱딱 나누는 과거, 현재, 미래라든지 죽음과 삶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어떤 구분을 뛰어넘어서 삶에선 이게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번역하실 때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또 어려운 만큼 매력적이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느낌이 맞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유코수 시인님께도 또 새로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 쓰는 평론가이시기도 하고 또 평론 쓰는 시인이시기도 한데 이 윤포세의 작품이 희곡인 경우도 있고 소설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공통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노벨문학상 기념 연설문의 제목이기도 한 침묵의 언어. 그래서 침묵과 언어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포세의 특징을요. 우리 언어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말에서 말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문학의 언어는 침묵에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전달되는 것 역시 작가의 침묵과 독자의 침묵 사이에서 그 침묵을 매개로 이제 울림을 만들어내고 그 침묵을 매개로 할 때 이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건너뛰게 되죠. 그래서 그 윤포세는 그 침묵을 능숙하게 작품 내에 담아낸다는 점에서 특별한 작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희곡에서는 이제 사이나 혹은 짧은 사이, 말의 중간 같은 표지로 적막한 침묵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 연극을 보진 못했지만 읽으면서 이 사이와 적막이 무엇으로 채워질까를 충분히 이제 음미하면서 채워가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등장인물의 감정, 동요, 망설임, 뭐 포기 이런 것 같이 이제 대사로 말해지는 언어 이후에 오는 미묘한 감정들과 그 감정들의 섞임 그리고 사라짐까지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에서는 이제 언어의 음악적인 자질을 적극 발휘해서 그 음악성을 통해서 언어의 침묵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성어의 음악적 활용, 아니면 문장의 반복과 변주, 그리고 단어들의 연쇄를 통해서 우리의 보통의 말이 가지고 있는 단선적인 의미,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단선적인 의미의 언어가 아니라 스스로 생명력을 가진 다른 문장들과 같이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음악적인 언어가 윤포세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침묵의 세계라는 책에서 막스 피카르트는 음악의 소리는 말처럼 침묵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침묵과 평행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음악은 리듬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멜로디의 반복을 통해서 멀리 나갔다가도 반복을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런 음악적, 그래서 공간적인 뭔가 가까움 같은 것들이 음악을 통해 가지고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의 공간 내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가 없어지거나 꿈과 현실의 경계가 없어지거나 했을 때 그 소설이 흩어지지 않고 인력을 가지고 추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는 음악성, 언어의 음악성, 반복과 연쇄, 그리고 중단과 같은 음악성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침 그리고 저녁 이렇게 일부를 보면 이런 말과 음악의 경계가 미묘해지는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잘 나타나 있어서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아침 그리고 저녁 그 책의 추천사를 쓰면서 윤포세 작가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는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마침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쉼표로 이어지는,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어떤 느낌일까 한번 낭독을 해봤더니 약간 우리나라 판소리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판소리에는 마침표 같은 게 잘 안 느껴지고 막 1인 다역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어체만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낭독을 해보니까. 그래서 낭독을 해보면 너와 나의 경계도 어느새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죽음과 삶의 경계도, 그러니까 모든 인물과 시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더 인물들의 마음에 더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 그리고 저녁을 읽고 있으면 죽음과 삶이 한데 모여서 왈츠를 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이제 추천사에 썼는데, 그런 느낌을 아마 윤포세의 모든 책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3부작 같은 경우는 재미있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예, 또 되게 처절한 사랑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서. 그런데 아내에게 이제 결혼식을 못 해줬으니까 반지라도 사주고 싶어서 가는데, 이런 이제 둘 다 1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덜컥 아이가 생겨버렸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비는 막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이 몸을 풀 수 있는 장소를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너무 비참한 상태인데,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사러 가는 길이니까 그리 나쁠 것 없지라고 생각하는 장면, 남자 주인공이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저는 문학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사러 가는 것, 그게 되게 은유적으로 저에게는 문학이 저에게 가진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주는 순간이 저에게는 책을 읽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비참할 때,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때 꼭 책을 읽어주시라고, 예, 책의 날이기도 하고, 또 오늘 아름다운 소설과 또 희곡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작가와 만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부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실 작가님과의, 윤포세 작가님과의 이 화상,
만남을 준비하면서 이제 장례 정리를 잠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리 이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포세 작가님은 노르웨이어를 쓰시지만 인터뷰의 편의를 위해서 또 영어로 답변을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인터뷰가 진행될 것이고요. 예, 그러면 잠깐 장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기다려주신 시간이죠. 온라인을 통해 윤포세 작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응답은 사전 이벤트를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이 작가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을 미리 받아놓았습니다. 그럼 윤포세 작가님을 간단히 소개한 뒤에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포세 작가님은 2023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로 2003년 프랑스 국가공로훈장, 2015년 북유럽 이사회 문학상 등 전 세계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하셨고요. 국내에 번역된 도서로는 아침 그리고 저녁, 보트하우스, 멜랑콜리아, 3부작, 샤이닝 등이 있습니다. 예, 그럼 윤포세 작가님 을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곧 등장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Hello. 예, Hello, 반갑습니다. hello. Can you see me? It's working okay? Yeah. And then I 네, say 잘 hello 보입니다. to you and all of you. 예, 한국 독자님들은 아마 혹시 처음 이렇게 뵙게 되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Yeah, no, it isn't the first time I've been interviewed by 네. 네. Korean journalists earlier here in Norway. A couple of times. Once, quite many years ago, that was about my plays, when an anthology of plays were published in Korea. 네, 너무 반갑고요. 지금 독자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 중에서 좀 선별해서 질문을 먼저 드려도 될까 싶은데요. 첫 번째 제목은 작가님의 책 제목이 너무 멋지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 제목을 정할 때 어떤 원칙 또는 제목을 정할 때 어떤 느낌으로 제목을 만드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I don't want a title to say too much or to be too interpretive. It has. I want it in a way to be open, but at the same time, it must tell something crucial about a book. Sometimes, in fact, the title i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e. More often, the title, yeah, I write the whole text and then I have to search for a title. And often I find a word or a line or something in the text that I can use as a title. Yes.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많은 독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작가님이 평소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중심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모든 작품을 쓸 때 어떤 그래도 이것은 꼭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삶과 죽음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나 작품을 쓰실 때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 예. When I'm writing, I never think that way. I never think about what I'm writing about, to put it that way. I try to... Each text is its own universe, and a story develops, characters develops. If it's a play or a novel or whatever. And in the end, I've told something about something for sure. But for me to say exactly what it is, I don't know, to be honest. But of course, in my writing, as in almost all literature, love is central and death is central. So you can say that it's about love and death. And I think that's perhaps the most important in our lives.
I don't write about any specific theme, like so you can narrow it. You cannot narrow my literature into a very specific theme. Yeah. 네. 그러면 이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마침표가 잘 안 나오고 쉼표로 계속 이어지는 문장이 굉장히 흥미롭고도 또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마침표를 좀 잘 안 쓰시는 이유, 쉼표를 즐겨 쓰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의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는 그 호흡을 그런 문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When I'm writing, I feel it's an act of listening. I start writing, and if the beginning is okay, then what follows it in a way gives itself by a kind of necessity. And this necessity is very strict. It also has to do with the rhythm of the text, and how the rhythm is in a prose text to a large degree created by pauses, a comma I can use, or I can use a full stop. So it depends on the periods, how they are, and the flow of them, and the flow of the whole text. In some text, I use, let's say, in the Boathouse, I use a quite normal, as far as I remember, punctuation. In my latest novel, I don't think it's published in Korean yet. It's called Septology. It's a very long novel, at least over 1,000 printed pages, and it's in 7 parts. But there's no full stop in any of these 7 parts, so that's quite extreme. But quite often there are some commas here and there, but they are rare. Let's say in morning and night, they are rare. Yeah. So it has for me it has a lot to write well has to do with creating a rhythm. It's in a way all about rhythm, I could say. It's to say too much, but still, when I'm saying it, I feel that it is right. And in my place, then in my fiction or in my novels, I have to use comma or full stop. In my place, I don't use. I use the word pause, long pause, short pause. In place of using commas and full stops. 네. 결국 산문도 운문처럼 그 운율, 리듬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우리 작가님의 글 속에 굉장히 시적인 운율, 리듬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더 작품이 소리내어서 읽으면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잘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 작가님들은 그냥 평범한 삶처럼 느끼시겠지만 독자님들이 또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작가님의 하루는 어떨까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고 또 바다와 가까이 항상 사신다고 하는데 바다 산책은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글은 몇 시간이나 쓰시는지, 또 책은 다른 사람의 책은 얼마나 읽으시는지 이런 평범한 일상 루틴에 대해서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u know, I've been a published writer for over 40 years, and my routines and my days have changed a lot since around 1980 and today. But what is the same is that I'm always, I need to write in the morning. I wake up and as fast as possible, I have to start writing. I go to sleep and into the state of sleep and into the state of writing, to put it that way, as directly as possible.
when I was young, I slept longer in the morning than I do now. So then I started writing at 9 o'clock, perhaps, or something like that. Now I can start as early as 5 o'clock in the night writing, and write through the late night and early morning. This story, Shining, for instance, that I know is published, it was written between 5 o'clock and in the night and 9 o'clock in the morning. The same goes for this long septology. Back to morning and evening, it's quite many years since I wrote that novel, but I'm quite sure that I wrote it in the hours, the first hours of the day, to put it that way. To me, writing, it feels in a certain way a bit dangerous. I don't do any research or use any pre-existing material in any way. It's a journey into the unknown, and when I come back from this journey, I have brought with me something that wasn't in this world before. For instance, this couple that you can meet in Trilogy, this man walking alone into the woods, as you can meet in The Shining. They were all, I had no idea about them before I wrote Trilogy and The Shining. Or these two old men in Morning and Evening. They came to me when I wrote about them. And to me, after all these years of writing, that is the real magic of writing. What is happening actually when you write? Since I write that way, I feel that I need quite long breaks when I don't write. At least to write well, I need to take breaks. And in later years, when I have these pauses from my own writing, I normally translate. And I enjoy quite a lot translating. I can translate from the other Scandinavian languages and from English and German. I can read a little French and a little Latin, etc. But I cannot translate from any such language. But perhaps even from the Old Norse language, I perhaps know almost as well as that I could translate from it. Except for that, I'm writing quite often versions for the theater where I use, let's say, a Greek tragedy. I don't know all Greek at all, so I just use existing translations, several of them, and try to listen to get as close to the voice of the dramatist and the drama as possible, and write it as close to that as possible in my language, and in a way that it is possible to produce it nowadays. 네. 되게 사실 놀라웠는데요. 얘기를 들으면서 작품 속의 인물들이 이렇게 이미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려진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계속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놀랍고, 또 그래서 더 작품 인물들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느낌이 들어요. 예. Yeah, and the situations and the universe they are living in, I somehow, it comes alive through the writing process. So in a way, you must leave yourself to go into the unknown, and it's a bit, it's in a certain way a bit scaring, or can be if I'm not too safe in my own self. 네, 그러면 이제 잠에서 깨서 바로 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꿈의 영향도 받으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꿈의 영향에 의해서 작품 속의 인물이 뭔가
다른 말을 한다든지 뭐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까요? No, I wouldn't say that. To me, writing in itself, it's a kind of dreaming. So if you put a dream into a dream, it doesn't work. I've tried to do it, but it doesn't work. To write, it's a rough description, but I could say that it's a dream in a wakened state. That said, it's just the same with music. I cannot listen to any music when I'm writing myself, because what I'm writing is music in itself, and then the music I'm listening to, and out in the room, and the music, what I'm listening to, the silent music when writing, will compete in a very disturbing way. I can write in quite a noisy environment, etc., but not with music in my room, to put it that way. 글 자체가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겠군요. 네. 그러면 Yeah. 예, 글 자체가 음악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3부작이라는 작품에서 트릴로젠인가요? 3부작에서 그 주인공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바이올린 연주가 너무 듣고 싶더라고요. 작품 속에 이 사람이 대를 이어서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데 또 그 얼마나 그 연주하는 소리가 아름다울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바이올린 연주도 아마 작가님의 글을 닮은 연주가 아닐까 상상해 보는데요. 어떤 느낌일까요? Yeah, in Norway we have a special kind of fiddle called the Hardanger fiddle. It has 4 strings as a normal violin, but underneath are 4 more strings that they just vibrate when you play it and give us very specific sound to this fiddle. This fiddle comes from the same area of Norway I come from, Hardanger, and has its name from this area. And in former days in Norway, that was when you had a wedding or someone were to be buried, or you were just to organize a dance or something, you needed a fiddler. So this in former Norway, the fiddler was an important man in society. They looked up on and looked down on. He didn't do any real work in a way. He just played his music, and they were quite often quite hard drinkers. But they did at the same time that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society. So it's this kind of music, the music of Hardanger, the Hardanger fiddle, that is behind, in a way, the music of Trilogy. Or some fiddlers, I know professional fiddlers nowadays, they are friends of mine, some of them, and they say that my way of writing to them resembles what they call a slot, a tune. They're a tune for a fiddle. Other compares, and that's of course a really great honor, my writing to the music of Johann Sebastian Bach. And both this Hardanger fiddle music and the music of Bach,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m. The repetition, the variations of the repetitions, a kind of, at least in Bach, a strong emotionality that is not expressed, but you can feel it behind the music. 예, 제가 즉석에서 음악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악이 정말 작가님의 삶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글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작가님의 글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한국 악기 중에 해금이라는 악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해금이라는 악기는 서양의 바이올린이나 첼로와 달리 그렇게 단단하게 줄이 조여져 있지 않거든요. 줄이 굉장히 연주하기를 포기한 것처럼 느슨하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악기예요. 그런데 연주를 하면 너무나 긴장감 넘치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악기인데 마치 우리 윤포세 작가님의
글도 그런 한국의 해금처럼 너무나 독특하고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아주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인데 그런 악기처럼 예, 멋지게 들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이었고요. Yeah, and from your description, it sounds like very much like the way the haranga fiddle sounds or is played. It's also very difficult to play this fiddle. You have to tune it in very many different ways, and to make these 4 strings sound as they ought to. It's very difficult, but it's very beautiful and very intense when someone really know how to play it. So I guess we are talking about quite similar kind of music. Yeah. 네. 이렇게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작가님의 삶과 작품이 우리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데요. 또 어떤 독자님들은 이 작가님의 작품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좋다고 작가님의 책에서 위로를 많이 받고 공감을 많이 느낀다고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작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공감을 나눠주시는 작가님은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는지 책 이외에 다른 취미 활동 같은 것은 있으신지 예, 작가님의 어떤 힘의 원천 위로의 원천 이런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greet this lady, and I'm really thankful if my literature can comfort human beings. It's not necessarily so entertaining to read read my novels or see my plays, but if they can comfort someone in a way, then that makes me happy. I myself, I'm a reader myself, and I'm not really interested in that many things. But as already mentioned, as a child, I grew up by the Hardanger Fjord, and also partly in a town called Haugesund, or close to it, by the North Sea. Now I've lived quite many places over the years. Now I'm living in the central. I'm sitting in the center of Oslo, and the fjord is quite a bit from here. I also partly live in Austria, outside Vienna, but I can see Donau there, but that's it. But on the western coast of Norway, I still keep 2 places very close to the sea, and I also keep a boat. But I'm a very unpractical man, and to manage to have a boat of a certain size, it's quite demanding. So I manage with help from my oldest son, to put it that way, to say the truth. The sea comforts me. Yeah. 네. 바다는 되게 변화무쌍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기도 하고 작가님의 작품처럼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없이 넓고 깊은 그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여유나 또 위로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작가님의 작품 자체가 바다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I think they are in a way, and this has to do with my growing up by the sea, very close to the Hardanger Fjord. Always the sound of the waves, the water going up and down. You have the tide, high flow, low flow, as we said it. The rhythm of the sea. I simply grew up with it, and since one of my best memories from my childhood was when my father and I went out in a quite small wooden boat to fish in the evenings, and stayed out in this boat until it got dark. And it is getting dark, and we are getting back to the land with a small boat. So it's I think it's such experiences are or can be very formative for a person, and at least they were it for me.
예. 그리고 또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소설뿐만이 아니라 희곡이라든지 다양한 장르를 창작하셨는데 이렇게 뭐 장르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렇게 다채로운 작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동기라고 할까요? 힘의 원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양한 장르 사이에 어떤 재미있는 차이가 있을까요? Yeah, I started out writing poetry, as I guess most writers. That's the case for most writers, I guess. And I wrote at an early age also small stories. I started around 12 years old, and then my first published book, it was a novel. I wrote it at 20. It was published when I was 23. By then, I had written quite a lot of poems already, and I also they were published a couple of years. A collection of poetry was published a couple of years later. So since then, since the beginning, I just kept on writing both poetry and fiction or novels. And of course, it's very a poem and a novel. They are very different in a way. But more or less, I think I have the ability to write both poetry and and novels. Plays came later. I was asked or commissioned to write a play. I wasn't really interested in theater, but I tried to make a living as a free writer, and I was offered to me, quite a lot of money just to write the beginning and a synopsis of the rest of a play. Then I wrote a synopsis of literature. It's just stupidity. It's like a synopsis of music. So I wrote through a whole play, and that was a great experience in my life as a writer, because I really liked to write in that way, that it was possible to use the silence that I've always been using both in my poems, in my fiction. It was very easy to use it in a way. I could simply use this word pause or silence, long silence, short silence. You cannot do that in a novel, of course. You need to create this silence in quite another way. For instance, by repetitions. So when I wrote this first play of mine, I felt that I took something from writing poetry and something I've learned from writing poems, and something I've learned from writing novels, and put these two elements together. And then I had a kind of theatrical language. The first play I wrote, it's also my most famous play, Somebody Will Come. It's also translated into English as Somebody Is Going to Come. And I wrote it in 93, I think it was. And that became quite a success. And the play is produced in many, many countries. It's, I don't know how many, in fact. Then I've written quite many plays over the years, and many of them are produced quite a lot. So then I, at a certain point, decided that I had enough of the theater, and decided to stop writing for the theater and just go back to where I came from, writing poetry and fiction. And then the first I wrote after I quit writing for the theater, it was a trilogy. And then I wrote this long septology. Morning and evening, I wrote in between writing all these plays. And Melancholy, I wrote before I started writing for the theater. And when I finished that novel, it was really hard to write. And I had this feeling that I couldn't manage to write another novel. And luckily enough, then I had this request to write this play I've been talking about, and started writing plays. After 15 years, it was enough.
and then I went back to writing fiction and poetry. And at the time being, after I finished septology, I wrote the first A Shining. Then I wrote a play based on A Shining called Inside the Dark Wood, or something like it. That had its world premiere a year ago in Bergen, the second biggest town of Norway. And the coming Thursday, another play will have its world premiere here in Oslo. It's called something like Every Man. So when after this long break, 15-year long break too, I started writing plays again. So I've written, I think it's 5 plays after this long pause of 15 years from writing for the theatre. So I know I don't want to plan that much. I write prose, or I write a play, or if a poem occurs or happens to me, then of course I write it down. 네, 작가님의 그 작품 창작의 역사를 들어보면 마치 파도의 밀물과 썰물처럼 계속 소설에서 시로 또 희곡으로 계속 뭔가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본인도 모르게 서로에게서 어떤 동력을 얻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또 희곡은 희곡만의 매력이 있고 또 소설이나 시는 또 그쪽의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서로가 서로에게 좀 휴식이 되어주는 것 같기도 해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to me a poem and a play aren't that different. A poem needs, in my opinion, a kind of strong intensity, and a play perhaps even a strong intensity. It doesn't need a lot of action, but intensity is needed in a play. So in the years I wrote mainly for the theatre, I wrote some prose, a little, but just a little, but I didn't write any poems at all. So it was first when I stopped writing for the theatre that I started writing poems again. The novel is, to me at least, something else.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It's when I stopped writing, I can try to explain it this way. When I decided to stop writing for the theatre, I wanted to write what I called or imagined as slow prose. That a kind where you can use very long movements. You can write 15 pages, for that matter, about a glass of water. You cannot do any such in a play. So and to me it was really. I had a good time when I went back to writing novels again. Of prose. So I think to have the ability to change between the genres the way I do it makes the life of a writer much easier in a certain way. When I was fed up with the novel after writing Melancholy, I could write a play. I wasn't fed up of prose after written this long septology. I immediately wrote The Shining, and I've even written some more novels after that, and one more play that will be produced next year. So and some poems in between. It's always been like that. I don't sit down and intend or try to write a poem. It just happens. I feel, oh no, I have this feeling that I'm close to a poem, and then I write it down, and then I collect these poems, and after some years, I might have, or perhaps have enough poems to publish a collection.
but it can take quite many years between each collection of poetry. I guess it's now almost 10 years since my last collection was published, and before that it was 9 years between the two collections with poetry. 네. 아까 작가님의 작품에서 위로받으셨다는 그 독자분이 계셔서 저도 어떤 순간에 위로를 받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 아침 그리고 저녁이라는 작품에서 우리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죽음이라면 좀 덜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무나 친하게 지냈던 옛 친구가 내가 이제 죽을 때 마중 나와주는 저승 어느 곳에서 멀리서 내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옛날에 먼저 죽은 친구가 나를 마중 나와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매우 소중했던 사람이 나를 마중 나와준다면 죽음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두렵지만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 그리고 저녁을 읽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좀 잠시나마 극복했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그런 순간에 작가님의 작품에서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a lot. When I had written Morning and Evening, I thought the same. I know a lot of people are really afraid of dying, and I thought that if you read this novel, you don't get more of, at least you don't get more afraid of dying. Yeah, I think that's true. As you say, and I hope at least that several people can feel it that way or experience the novel that way, that it takes away some of the fear of dying. A book like Shining is also, of course, about a kind of last journey. And I don't think you get more afraid of dying after having read A Shining. 예. 또 3부작을 읽다 보면 3부작에서는 죽은 남편이 계속 아내에게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준다면 그것도 죽음이 좀 덜 두렵겠구나. 우리가 죽었다고, 물리적으로는 죽었지만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그 사람과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러면 죽음과 삶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작품도 굉장히 무섭다가 중간에 계속 굉장히 무섭다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Yeah, you know, it's true what you are saying, that the limit between the dead and the living aren't that great in my writing. And I can't explain why it's like that. I can't explain my writing in any way, or I don't want to explain it either. And I do not even want to interpret my own writing. But it's true. It's that the way your description is true. He is talking to her when after that when they have a conversation together in trilogy, and. The same also, of course, the last part of Morning and Evening, the evening part or that part. It's to a large degree about the relation between two close friends, and one of them is dead, and most likely in the novel both of them are dead, or the other one is at least dying. And so it's also in my place. They often take place in a kind of, to use that word, a kind of limbo, somewhere in between life and death. 예. 그러면 그 샤이닝의 인물들이 맨발로 등장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독자분이 물어보시는데요. 맨발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샤이닝의 인물이? I guess there must be a reason.
but because each and every element in my writing, it needs to have a necessity behind it. But for me to explain this necessity, that's or give it a reason that I cannot do, and I do not want to do it, because then I'm trying to understand my own writing, and I feel that that's not my task. My job is to write, and then it's up to others to understand it the way they want, in a way. It's just like a fiddler or one playing. You just play your music, and you can take it or like it or dislike it or interpret it or whatever the way you want.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두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작가님의 작품에는 항상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작가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죽음의 위험을 한번 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죽음과 삶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품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작가님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계속 뭐랄까요, 말을 걸어오는지,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가 작가님에게는 어떤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일단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고요. 또 진짜 마지막 질문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I guess it's much almost has the same meaning for me as it has to you who are asking this question, and to all of us. We are here a short space of time. That's more or less all we know. We don't know where we came from, and the only thing we are certain about is that we are going to die, disappear. And in this, of course, it's so because I'm writing about. Even if I'm writing fiction in a way, I'm trying to write in a very true way. I'm trying to write the truth, and if you don't write about love and death, you are in a way cheating or lying. You can lie as a crime fiction is to me a kind of lie. You try to reduce that to a kind of riddle that is going to be solved by a bright guy or a bright lady. So you try to reduce the reality of that to a riddle, and it isn't that simple, to put it that way. 네. 그러면 오늘이 세계 책의 날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한국 독자들에게 또 독서를 응원해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너무 떨려서 제 이름을 소개 못 드렸어요. 예, 제 이름은 작가이고 저는 정여울이라고 하고 순 한글 이름인데 빠르게 흐르는 물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물처럼 흘러가는 이 작가님의 작품을 계속 응원하며 열심히 읽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 독자들에게 한번 독서를 응원하는 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then we have about the same meaning of the surname. Fosse, the word fosse, a fosse is a waterfall. Water falling from a mountain down. 네. And it's this it's dative, it's the place close to such a waterfall. Water falling often, of course, fast. No, I will say that if you want 제 to 이름하고 read, 뜻이 비슷하시네요. if you don't want to read, you don't have to read. It's up to you. And 멋지십니다. and you can. 멋지셔요. And if you start reading a book and you don't like it, it's very easy. You can just put it away. It's worse going to the theater when you are sitting there. It's hard to, or at least for me, hard to just walk out of the auditorium. So, and I think for quite many people, reading will it will give them something that feels important to them, and it will make life richer. You will understand more. Each and every great writer, in my opinion, makes me see life in a
in a little, in a new way. It changes my view of life. And it makes you understand how it is to live for a human being that is not yourself. That goes for all novels, I think. At least all the great novels. So you broaden. You can, of course, you can travel and broaden your view of life. But in a deeper, you broaden it. In fact, in a deeper sense by reading, I think. And it changes you if it's good or strong literature in a deep and stronger way. 네. 좀 더 강력한 방식으로 삶을 느끼는 방식이라는 게 정말 너무 공감이 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책을 너무 좋아하면 그 작가를 직접 만나면 실망할까 봐 되게 걱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작가님은, 연포세 작가님은 작품과 너무 비슷하시고 또 작품을 뛰어넘어 굉장히 유머러스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만나 뵀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고 우리의 좀 약간 정말 너무 단순한 질문조차도 너무나 성심성의껏 정성스럽게, 예, 농담도 너무 잘해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예, 정말 삶과 글이 너무 닮아 있는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언제 한번 한국에 진심으로 꼭 오셨으면 좋겠고, 한국에 오시면 한국의 독자뿐만이 아니라 또 한국에서 멋진 글쓰기의 주제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꼭 한국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쪽 가서 인사드려야 됩니다. 잘 안 보이실까 봐. 예,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독자님들도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고, 예, 연포세 작가님의 다음 작품을 hello. 열렬하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of you. 네, 감사합니다. From my chair and my table in Oslo. Bye bye to you all.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예, 너무 재밌었고 또 제가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자유로운 질문도 많이 했는데 우리 정말 빨리 멋지게 통역해 주신 우리 통역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낭독의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리 3부에서는 오늘 주제가 낭독 공감이잖아요. 그래서 낭독하면서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밀도 있게 느껴보는 음악처럼 작품을 낭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무대 정리할게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작가님 만나보니까 어떠셨는지, 오늘 홍재웅 교수님과 유코수 시인님께 잠깐 소감 들어볼까요? 교수님 먼저. 예. 교수님 먼저 해주세요. 네, 일단 영상으로 이렇게 본 건 처음인데 오랫동안 알아온 그런 친근함과 푸근함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반가웠고요. 저도 이제 시와 평론을 쓰는 창작자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던 거는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몇 개의 주제로 요약하기 어렵다 라는 지점과 그다음에 자기에게 역시도 알 수 없는 세계로의 어떤 모험이다, 여정이다 라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작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쓰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쓰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시든 소설이든 쓰는 것을 통해서만 새로워지고 갱신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도일까, 이게 어떤 주제일까가 참 궁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를 다 말하고도, 그 의도를 다 말하고도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그리고 문학은 죽음에 관해 혹은 뭐 사랑에 대해, 어떤 사랑에 대해, 어떤 죽음에 대해 쓴다라기보다는 죽음을 향한 여정 그 자체, 사랑에 대한 그 탐구 그 자체의 과정이 어떤 문학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또 흥미롭고 생생한 만남의 시간이었고 재밌었는데요. 우리 홍재웅 교수님은 어떠셨는지요?
네, 용포세의 말을 직접 듣고 아마 여러분들도 용포세가 어떠한 작품을 쓰려고 어떤 글쓰기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그 번역을 할 때도 뭐 그런 그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마침표를 안 찍는데 이제 이러면 한국어가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출판사하고 좀 옥신각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다른 작가는 모르겠는데 용포세는 지금 살아 있으니까 제가 직접 물어보겠다. 그래서 용포세가 당연히 찍지 말아야지. 자기는 안 찍었는데 뭐라는 얘기를 이제 전하고 그대로 이제 그 작품에 반영을 해서 마침표 없이 그 작품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인상적인 거는 지금 마지막 작품 이제 가장 최근에 쓴 작품이 셉톨로지라고 7부작이라는 작품인데 3부작처럼 7개의 그 산문을 엮어가지고 7부작으로 냈거든요. 이건 진짜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1,4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제 제가 작업을 많이 하는 민음사에서 아마 그 오퍼를 받았던가 봐요. 근데 안 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신 좀 출판사에서는 그래도 좀 길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출판사에 또 아니면 시장의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용포세도 사실은 그 소개가 되고 나서 15년 뒤에 제가 이제 소설을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일반 우리나라 국내 독자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어쨌거나 이미 오래전에 소개를 좀 번역가 선생님들이나 연출가 선생님들이 같이 그 소개를 해왔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빛을 보게 돼서 용포세라는 작가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국내 그 독자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에 크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 그 두 분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더 작품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선 기다리던 낭독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낭독 순서가 홍재용 교수님의 낭독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온 것은 바로 지난 여름이었다. 이전까지 나는 나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쓴 적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지나 시를 쓴 적이 있을 테지만 나는 아무것도 쓴 적이 없다. 문득 내가 글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무엇이든 해야 했고 그 불안은 너무나 거대했다.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아주 갑작스레 떠올랐다. 그것은 그 불안감이 엄습해 온 이후였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고 그 불안을 떨쳐내야만 했다. 사실 이전까지는 이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글을 쓰게 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 불안감은 특히 해질 무렵이면 계속해서 엄습해 온다. 하루 중 가장 좋은 때였지만 이제 해질 무렵은 아주 불안하다. 아주 끔찍하게 불안하다. 어쩔 수 없이 무언가 할 일을 찾아야 했고 그래서 나는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글쓰기가 불안을 떨쳐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이 떨쳐낼 수 없는 불안은 내가 글을 쓰면 줄어들지 모른다.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어쨌든 글쓰기가 한두 시간이라도 불안감을 떨치게 해주지 않을까? 모르겠다. 이 불안감을 견딜 수 없는 까닭에 나는 이 소설을 쓰고 있다. 나는 여기 앉아 있다. 나는 혼자다. 나는 여기 존재한다. 그것이 이 불안감이다. 나는 내 집 다락방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 지금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다. 막 쓰기 시작했을 따름이지만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좋은 생각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불안감은
견딜 수가 없고 그것이 내가 글을 쓰는 이유다. 네. 네. 보트하우스 윤포세의 작품이었고요. 홍재용 선생님이 직접 번역해 주시고 낭독까지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 왜 작가가 글을 쓰는지, 작가가 글을 쓰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가 굉장히 잘 전해지는데요. 이 부분을 낭독 부분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용포세가 사실 산문을 쓰면서 이전에 1983년도에 레드 앤 블랙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닥 이렇게 이름을 알리지는 못했고 이 보트하우스로 상을 받고 자신감을 얻게 된 그런 작품이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작품을 선정해서 읽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용포세의 말을 빌려서도 아마 이런 불안감 그리고 글쓰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것을 쓰겠다라고 해서 뭐 구상을 다 해놓고 자료 수집하고 이렇게 쓰는 그런 글들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받아 적듯이 쓰는 그런 글쓰기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악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포세가 여기서는 좀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입니다. 그리고 셉톨로지에도 그렇고 다른 작품에도 이제 화가가 주로 멜랑콜리도 그렇고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글쓰기를 아까 그 피오르드나 바다를 얘기하지만 매일 보는 바다를 내가 그림을 그린다면 매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림을 그러니까 같은 곳을 그리고 같은 장면을 그리더라도 매번 달라지고 또 반복되면서 또 다른 차이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나의 글쓰기의 방식이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음악성을 만들어내고 앞서 얘기했지만 뭐 후가 형식이라 그러죠. 중세 때 그 음악의 형식을 빌어서 마치 반복과 그 운율을 만들어내고 리듬감을 통해서 음악성을 지니게 되는 아마 그런 글쓰기로 완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윤포세의 글쓰기 스타일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고 또 윤포세가 글을 왜 쓰는지 그가 왜 글을 통해 어떻게 보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같기도 해요. 글을 쓴다는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난 이렇게 살아있다. 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한데 마치 자기 안에서 어떤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그 음악 소리를 글로 기록하는 듯한 그런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 읽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뭔가 계속 어떤 음악이 후렴구가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왜 반복하는지 잘 모르겠다가 다시 듣고 있으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중독되는 평양냉면처럼 정말 중독되는 글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홍재용 교수님 감사하고요. 그럼 두 번째 낭독 들어볼까요? 아침 그리고 저녁입니다. 유코스 시인입니다. 네, 낭독 전에 잠깐 이야기하면 방금 전에 이제 윤포세 작가와 인터뷰에서 말씀을 나눴던 아침 그리고 저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주인공 인물이 자신의 죽은 것을 자각을 하고 죽음의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그 바다로 향하기 직전까지 가장 친한 친구 이제 페테릴과의 대화입니다. 이제 자네도 죽었다네 요한네스. 페테리가 말한다. 오늘 아침 일찍 숨을 거뒀어. 그가 말한다. 내가 자네의 제일 친한 친구여서 나를 이리로 보낸 거라네. 자네를 데려오라고 말이야. 그가 말한다. 그러면 개망은 뭐하러 걷어올렸나? 요한네스가 묻는다. 자네 삶과의 연결을 끊어야 하니 뭔가는 해야 했지. 페테리가 말한다. 그런 거로군. 요한네스가 말한다. 그런 거라네. 페테리가 말한다.
그들은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 풀이 무성한 서쪽만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난 자네가 보이는 걸. 요한네스가 말한다. 몸을 잠시 되돌려받았어. 자네를 데려올 수 있도록. 베테르가 말한다. 이제 고갯배를 타고 떠나자고. 그가 말한다. 어디로 가는데? 요한네스가 묻는다. 아니, 자네는 아직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구먼. 베테르가 말한다. 목적지가 없나? 요한네스가 말한다. 없네. 우리가 가는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니야. 그래서 이름도 없지. 베테르가 말한다. 위험한가? 요한네스가 묻는다. 위험하지는 않아. 베테르가 말한다. 위험하다는 것도 말 아닌가? 우리가 가는 곳에는 말이란 게 없다네. 베테르가 말한다. 아픈가? 요한네스가 묻는다. 우리가 가는 곳엔 몸이란 게 없다네. 그러니 아플 것도 없지. 베테르가 말한다. 하지만 영혼은 아프지 않단 말인가? 요한네스가 묻는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너도 나도 없다네. 베테르가 말한다. 좋은가 그곳은? 요한네스가 묻는다.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어. 하지만 거대하고 고요하고 잔잔히 떨리며 빛이 나지. 화나기도 해. 하지만 이런 말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걸세. 베테르가 말한다. 그리고 요한네스가 베테르를 바라본다. 베테르가 그의 하얗게 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미소 짓고 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더욱 길어져 어깨 아래까지 내려온다. 숱이 많고 젊어진 그의 머리 주위로 금빛이 어른거린다. 그래, 베테르 자네로군. 베테르 자네야. 요한네스가 말한다. 그리고 베테르와 요한네스는 나란히 서쪽만으로 내려가 고깃배에 올라탄 적도 없는데 어느새 호련 배 안에 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다시 만에 빠져나간다. 이제 그렇게 두리번거려서는 안 된다네, 요한네스. 베테르가 말한다.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파도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 그가 말한다. 모터 소리는 이제 안 들리지? 그렇지? 그가 묻는다. 안 들리는군. 요한네스가 말한다. 한기도 들지 않을 거야. 그가 말한다. 그렇군. 요한네스가 말한다. 그리고 무섭지도 않고. 베테르가 말한다. 그렇군. 요한네스가 말한다. 하지만 에르나도 거기 있나? 요한네스가 묻는다. 자네가 사랑하는 건 거기 다 있다네. 사랑하지 않는 건 없고 말이야. 베테르가 말한다. 그렇다면 마그다, 내 누이도 거기 있나? 요한네스가 묻는다. 그럼 물론이지. 베테르가 말한다. 어른이 되기 전에 죽었는데 말인가? 요한네스가 말한다. 그래, 그렇다네. 베테르가 말한다. 그럼 그렇고 말고. 베테르가 말한다. 그리고 요한네스가 올려다보니 베테르의 고깃배는 남바다를 향해 서쪽 항로로 나아가고 있다. 나갈 수 있으려나? 파도가 높은 데다 빗바람까지 부는데. 요한네스가 말한다. 갈 수 있다네. 베테르가 말한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본다. 그들은 큰 바위섬과 작은 바위섬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이런 날씨에 이렇게 서쪽 멀리까지 나갈 엄두를 내본 적이 없었다. 비바람이 불고 파도도 높으니까. 그리고 페테리의 고깃배가 파도에 휩쓸려 올라갔다 떨어지더니 그들은 더 이상 페테리의 고깃배가 아닌 다른 배에 앉아 바다 위에 떠 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는 둘이 아닌 하나이고 바다와 구름과 바람이 하나이면서 모든 것, 빛과 물이 하나가 된다. 그리고 거기 에르나가 눈을 반짝이며 서 있다. 그녀의 눈에서 나오는 빛 역시 다른 모든 것과 같다. 그러고 나서 페테르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래, 이제 길에 접어들었네. 페테르가 말한다. 그리고 페테르와 그는 그 자신이면서 동시에 아니기도 하다. 모든 것이 하나이며 서로 다르고 하나이면서 정확히 바로 그 자신이기도 하다. 저마다 다르면서 차이가 없고 모든 것이 고요하다. 그리고 요한네스는 몸을 돌려 저 멀리 뒤편, 저 아래 멀리 식내가 서 있는 모습을 본다. 사랑하는 식내, 저 아래, 멀리, 저 아래 그의 사랑하는 막내딸 식내가 서 있다. 제일 어린 마그다의 손을 잡고서. 그리고 요한네스는 식내를 바라보며 벅찬 사랑을 느낀다. 그리고 식내 곁에는 그의 다른 자식들 모두와 손자들과 이웃들과 사랑하는 지인들과 목사가 둘러서 있다. 목사는 흙을 조금 퍼올린다. 식내의 눈에도 에르나에게서 본 것 같은 빛이 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어둠과 저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굳은 일을 바라본다. 저 아래는 굳은 일이 생겼구만. 요한네스가 말한다. 이제 말들이 사라질 것세. 베테리가 말한다. 네. 아침 그리고 저녁을 유코스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으로 들으니까 정말 음악이 들려오는 것처럼 작품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죠. 그리고 또 작가님도 글을 쓸 때 마치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받아 적는 느낌이라고 하셨듯이 또 우리가 낭독을 통해서 작품을 들어보면 작품 자체가 언어의 형태로 된 또 하나의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작품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더더욱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낭독하신 이유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죽음을 생각하면 이제 우주 다큐멘터리 보는 거 좋아하는데 블랙홀에 대한 영상을 볼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블랙홀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 이후로는 관측할 수 없다고 해요. 죽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는 이제 상상의 영역이겠죠. 근데 용포세는 이 죽음의 세계로 넘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에 아주 가까운 지점까지 그 영혼의 세계를 섬세하게 그려내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보면 이제 소설의 끝 부분과 삶과 죽음의 경계와 말의 사라짐, 이 세 가지가 일치하며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제 윤포세 작가만의 따뜻함이 깃들어 있죠. 그래서 윤포세 작품에서 이제 언어 자체에 대한 어떤 사유와 기법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소설의 공간과 그 안에 사건들 그리고 그 언어에 대한 사유가 함께 깃들어 있는 장면이라서 이 장면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이 낭독과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윤포세 작가님의 작품 세계와 아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에게도 또 그런 계기가 되고 또 독자님들도 윤포세님의 그러니까 작품뿐만이 아니라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해서 또 희곡, 이 모든 문학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음악처럼 들려오는 상태가 사실은 인간에게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아름다운 문장이 울리고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스럽거나 외로울 때, 그리고 정말 길이 안 보일 때 머릿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처럼 이렇게 문학작품의 문장이 들려온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의 소감 잠깐씩 들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교수님 먼저. 예. 전 뭐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그 저희가 읽어드렸던 욤포스의 작품을 읽으시면서도 늘상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메시지가 뭐냐, 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사실 메시지는 없습니다. 메시지는 없고, 이게 우리나라의 그 국어교육의 강박관념 같은 거이기도 한데, 무슨 책을 읽으면 꼭 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이제 답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워낙 많이 했던 터라 이런 작품을 보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다른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 이영진 교수님, 숙대 이영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923년도에 그 예이츠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거든요. 이게 지금 2023년, 24년에도 여전히 우리가 그 작품을 읽고 있듯이 그 느낌으로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게 무슨 거를 뜻하고 무슨 의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찾는 순간 벌써 흥미를 잃게 되고,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만 읽기 싫으면 안 읽으면 되고, 네. 그래서 읽고 싶으면 또 읽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느끼고 그리고 위안을 받고 이런 걸로 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조금 그 아쉬운 점은 뭐냐면 장르를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 오늘 이제 그 책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부족한 거는 뭐냐면 희곡을 안 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폐해인데, 희곡은 무대에서 상연을 전제로 한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꼭 가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 방금 육호수 그 시인님께서 읽어주셨지만 아침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도 사실 무대에서 나는 바람이라는 작품으로 잘 그 삶과 죽음, 그러니까 내가 죽은 나를 바라보는, 실제로 그 욤포세라는 작가가 임사체험을 어렸을 때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여기 투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꼭 뭐 무대에 가서 본다라기보다는 일단 희곡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또 그 작품을 공연된 작품을 보러 가기 전에 희곡을 읽고 좀 가서 더 풍요로운 그런 그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습관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노벨문학상 수상하시면서 예전에 상연되었던 작품들이 또 다시 상연되고, 또 한국에 또 계속 상연 계획이, 희곡 상연 계획이 늘어나고 있어서 예, 연극으로 또 만들어졌을 때 느낌 더 기대되더라고요. 많이들 여러분들이 보러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육호수 시인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비슷합니다. 뭐 메시지,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보다도 이 욤포세의 그 희곡에 있는 사이, 그리고 소설에 있는 침묵 사이에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그 침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독자들인 우리가 내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피며 읽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욤포세의 작품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이번 준비하면서 읽을 때마다 더 다르게 읽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시기나 여러 감정 속에서 여러 번 재독해 보시는 건 또 어떨까? 그러니까 그 책장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두고 그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샤이닝의 그 작품 속 빛은 작품 안에 활자로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만날 때만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의 영혼이나 상태, 내면에 따라서 이 빛의 밝기도 달라질 거고요. 색도 달라질 거고요. 그 성질도 다르게 느껴지겠죠. 욤포세 작품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 있는 침묵과 빛을 발견하고 그 기척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예,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들려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행사 준비해주신 이 대산문화재단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아마 되게 배고프실 시간인데 배고프고 차도 막히고 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스티븐 킹이 그런 말을 했대요. 책은 가장 멋진 휴대용 마법이라고, 예, 포터블 매직이라고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작고 언제든지 휴대할 수 있는 마법인데 우리는 왜 그걸 쓰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러니까 정말 책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삶에서 마법처럼 분명히 힘을 발휘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매일 책을 읽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에게 제 삶에 정말 실용적으로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저에게는 마법처럼 예, 그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윤포세 작가님과 함께 그리고 또 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